아실만한 곡으로 준비했으니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곡 물리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법의 성입니다. 마법의 성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 너무나 소중해 함께 있다면.
행정경영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네. 올해로 네 번째 맞는 우리 헬스케어 3.0 사업단의 이 학술제는 우리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는 우리 영어 연극을 했었습니다. 영어 연극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영어 연극을 했는데 너무 작업 치료가 너무 잘해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한번 이번 연도에 변화를 꾀해보고자 우리 새롭게 SCH 헬스케어 3.0 톡스 경진대회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취지는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 TED, TED, 테크놀로지 혹시 TED 검색해 본 사람? 임규빈 뭔가요?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이 TED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명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쨌든 한 20분 이내로 나와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TED 강연의 목적은 어쨌든 ideas worth widespreading 해서 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전 세계에다가 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도 여기 경진대회 이름에다가 테드를 쓰고 싶었는데 그러면 라이센스 피를 또 내야 돼요. 그래서 SCH 톡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처음 맡게 되는 이 경진대회이고 많은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막 이렇게 전 세계의 명사와 같은 그런 강연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톡톡 튀는 여러 생각들을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헬스케어 3.0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창조적 헬스케어 3.0 기술 및 서비스 인재 양성 사업단의 단장 민인순입니다. 매년 느끼지만 이렇게 식전 연주회를 작업치료학과에서 맡아주셔서 우리의 이 정서를 좀 오늘 우리가 마음껏 행복한 날이긴 하지만 미리 이렇게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시고 또 연주도 훌륭했지만 너무 연주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서 아침 한 15분 동안 아주 훌륭한 그런 감상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온 그런 아주 결실을 오늘 마음껏 자랑하시는 그런 학술제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학술제 준비하려고 아마 학생들이 제가 며칠 동안 밤늦게 집에 갔는데 밤늦도록 아주 머리맡 대고 열심히 토론하고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 봤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도 정말 훌륭한 작품들 많이 되었지만 올해는 또 얼마나 더 새롭고 창의적인 여러분들의 창조물을 대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큰 기대를 갖게 하고요. 특히 이따 오후에 진행될 학술제의 자그마치 작품이 한 81개 작품, 80여 개 넘는 그런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아침에 지금 하는 이런 경진대회도 사실은 이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3.0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이런 목적을 가진 사업단인데 그런 취지를 가진 사업단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세 학과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업단이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 또 통찰 이런 것들이 아주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우리는 미리 헬스케어 3.0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고 그것을 선도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겠다 하는 취지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보건의료 부분에 헬스케어 부분에 가장 큰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수많은 학자, 아주 세계적인 그런 그 사업 분야에서 그렇게 예측합니다. 왜 그러냐면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혁신할 게 많다, 가장 비효율이 많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이 창조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킬 분야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테드 톡스와 같은 우리는 정말 스튜던트가 톡스를 하는 그런 학생 강연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또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 3.0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를 정말 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발표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아무쪼록 그동안에 준비해 주신 학생분들, 학생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느라고 또 고생하신 교수님, 또 우리 그 준비해 주려고 여러 가지 뭐 준비나 진행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직원 선생님들, 또 학생회 정말 노력 많이 하던데요. 모든 분들의 수고에 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모두 오늘 축제의 날로 마음껏 행복한 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료과학대학장 오동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의료과학대학이 2007년에 설립이 되었고 보건행정경영학과는 2007년에 새로 학생을 모집했고 우리 작업치료학과는 2008년부터 또 의료와이통학과는 2010년부터 그래서 얼추 우리가 지금 10년 또 11년째 접어드는 그러한 이제 대학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명실상부하게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우리 순천향대학교의 대표 단과대학으로 또 우리 헬스케어 3.0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 학과들이 또 대표 학과들로 지금 이렇게 큰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이 학술제는 실제로는 뭐 그 10년 전부터 매년 이렇게 이제 각 학과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한 4년 전부터 우리 헬스케어 3.0 특성화 사업단이 생기면서 세 개 학과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제 학술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또 이전부터지만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매년 여기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과 또 올해는 특히 더 아주 출중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의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더 긴 기간 동안에 준비해온 여러분들의 실력과 그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마다 우리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우리 축제장과 또 우리의 성공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뭐 우리 발표하는 사람들은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겠지만 또 우리 또 발표하지 않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또 그러한 사람들의 또 작품과 성과를 통해서 많이 배워서 우리가 함께 발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축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말 할까 사실 뭐 준비해 온 건 없고요. 이렇게 이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 선생님 모두에게 그래서 고생했다. 또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즐기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뭐 이 얘기 하려고 나왔는데 아까 앨리스의 공연을 들으면서 가사가 이거 바로 우리가 같이 목표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여서 엄청나게 큰 글씨로 이렇게 가사를 뽑고선 왜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지 이게 똑바로 알려주세요.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가사를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로 우리의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끝없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두운 동굴을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학창 시절은 그렇게 넉넉하지만 않고요. 그렇죠? 굉장한 그런 또 도전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그 누구도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너무 멋졌어요.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 보여요. 너무나 소중히 함께라면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해서 우리 같이 마법의 성을 지나서 저 하늘로 멀리 같이 날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의료과학대학 또 헬스케어 3.0 사업단 3개 학과 학생들이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의료진 간의 원격 의료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찬반 토론 사회를 맡은 황혜진입니다. 먼저 원격 의료의 상위 개념인 유헬스 서비스를 말씀드리자면 유비쿼터스 헬스의 약자로서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유헬스의 목적으로는 의료와 복지 관련된 분야의 유헬스 서비스를 구현하여 편리하고 안전하며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란 세계의사회 WMA가 정한 정의로는 원거리로부터 원격 통신 체제를 통하여 전달된 임상자료, 기록, 정보를 토대로 질병에 대한 통제, 진단, 치료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이 의료 행위는 기기를 이용하여 주민의 신체 정보를 병원에 전송하여 의사의 진찰이나 문진 등을 받게 되고 반대로 그 진단에 기초한 의료의 치료 지시를 병원에서 환자에게 전송하여 진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원격 의료의 범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축적 전송은 의학 영상, 생체 신호 등 의학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종합 진단을 내려 의사나 전문의에게 편한 시간대에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 원격 모니터링은 자가 모니터링, 자가 테스트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전문 의료진들이 다양한 기술의 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쌍방향 서비스는 전화통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가정 방문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환자와 제공자 간의 실시간 상호 소통을 제공하고 이 방식은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원격 의료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팀 찬성 측 의견 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임정현입니다. 먼저 의료의 질 부분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 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 소외계층인 거동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기관을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을 바꿀 때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던 불편함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군대시설에서는 교고지 부대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시범사업을 시행한 부대의 경우 초기에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고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의료의 접근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진료의 대기시간까지 줄어들어 병사들의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의견을 표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격 의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네, 정부의 찬성 의견은 원격 의료는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이에 대한 반대 측의 반박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온 의사 이지은입니다. 원격 의료는 대면 의료에 비해 환자 정보 정확성이 떨어지고 기계 오작동 가능성이 있어 오진 및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오진 및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 불분명합니다.
의료는 환자의 편익에 위해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은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최선을 지향해야 하고 차선택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에 대해 반박하자면 한국은 의사 밀도가 매우 높아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병원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 3위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 원격 의료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제 생각은 원격 의료가 활성화된다면 대학병원 쏠림 현상으로 의료 접근성이 악화된다고 봅니다. 네, 의료진 측의 반박 의견은 오진 및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원격 진료는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 측, 의료진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향대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온 박선영입니다. 원격 의료는 앞서 말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및 통신망의 안전성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원격 의료의 경우 사용하는 기기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에 취약한 원격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의 개인 의료 정보 유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 정보들이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군교도소 내소자 등을 원격 의료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누구보다도 정보 유출의 피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정보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의료진 측의 반대 의견은 개인 의료 정보의 유출 가능성 문제가 크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찬성 측의 반박 의견 듣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관리 부분은 원격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네, 찬성 측의 반박은 원격 의료 분야의 개인 의료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호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처럼 의료 접근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료진의 의견과 그에 비해 원격 의료가 만족도 효율성이 높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논쟁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원격 의료 이대로 괜찮은가 찬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케어 3.0과 4차 산업혁명을 결합한 개인 맞춤형 웨어러블에 대해 발표하게 된 작업치료학과 김형빈 최가람입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자 헬스케어 3.0의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현대 의학 기술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하였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헬스케어 3.0의 시대는 개인 맞춤형 예방, 치료, 재활, 일상생활 관리를 통해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개인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웨어러블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웨어러블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자의 손목, 머리, 팔 등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기기로 만드는 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시계, 목걸이 같은 착용형 장치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착용형 장치는 제품을 따로 휴대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상황에 따른 전환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의료 일체형에서 신체 부착형, 생체 이식형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웨어러블 전자제품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결합된 새로운 웨어러블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라이언트들에게 적용하여 우리는 치료 비용을 낮추면서도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다들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는 병명일 것입니다. 여기서 파킨슨병은 느린 운동, 정지시 떨림, 근육 강직, 질질 끌며 걷기, 구분 자세와 같은 파킨슨 증상들을 특징으로 하는 진행형 신경퇴 생산 질환입니다. 여기 동일하게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는 두 환자가 있습니다.
둘은 공통적으로 근육 강직과 구분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환자는 손 떨림 증상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고 다른 한 환자는 손목 강직 증상을 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MR을 적용시켜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소개한 MR라는 제품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손목에 착용하게 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파킨슨병 증상 중에서 손떨림 증상에 대한 디바이스인데 조금이라도 손떨림을 완화시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행동들이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완벽하게 손떨림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로는 완화가 됩니다. 우선 이 환자들이 MR을 착용하기 전에 어떻게 글씨를 쓰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또다시 웨어러블을 착용한 후에 이제 글씨를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글씨는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기 전의 글씨이고 오른쪽에 있는 글씨가 웨어러블을 착용한 후의 기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손떨림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만 증상이 호전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떨림 현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만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이 기기가 손떨림 방지 기능에 초점을 둔 기기이기 때문에 손떨림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상태만 호전된 것입니다. 개개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기능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웨어러블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선택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웨어러블을 궁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해낸 기기는 바로 덱스터라는 기기입니다. 이것은 개인 맞춤형 웨어러블 기기로 개인의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옵션으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환자에게는 근육 강직 완화 칩만은, 그리고 이 환자에게는 근육 강직 완화와 손목 강직 방지 칩, 즉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칩을 웨어러블에 삽입한다면 두 환자는 모두 효과적인 개인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강직 환자에게는 강직 완화 칩을, 손목 구분 환자에게는 팔다리, 골절, 영장, 영등 따위가 있을 때에 팔다리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되는 나무인 스프린트 칩을 웨어러블에 삽입하여 해당 칩이 여러 증상이나 질병에 작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웨어러블 기기 하나로 여러 질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융합형 보조기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웨어러블과 헬스케어 3.0을 결합한다면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덱스터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면서 웨어러블 산업이 빠르게 팽창하였지만 가격, 디자인, 성능, 효용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생각보다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의 단독 기술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제시한 것처럼 다른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웨어러블을 만든다면 웨어러블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웨어러블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만큼 상용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나이트의 테드 진행을 맡은 사회자 보건행정 경영학과 17학번 장예지입니다. 저는 테드 강연을 맡은 보건행정 경영학과 17학번 진희나입니다. 먼저 유나이트라는 팀명 되게 특이한데요. 어떤 의미가 담긴 건가요?
영어로 유나이트는 연합하다, 통합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뜻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 다른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국민을 위한 헬스케어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저희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저희는 오늘 고령화의 새로운 방안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헬스케어와 고령화에 관한 부분은 전공 과목인 공중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의 증진과 수명의 연장입니다. 공중보건을 배우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고령화는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건강한 수명의 연장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고령화 대응책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고령화 현상,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한두 해가 아닌데요. 희나 씨, 현재 고령화 현상과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OECD 회원국 평균 2015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의 비율이 17%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28%로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약 10%가량 더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아래 표에서 한국과 OECD 회원국의 평균 진행 속도를 비교하였을 때 이제 한국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 직면했다고 하셨는데 제시된 5개의 키워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시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것을 뜻합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게까지 적용되며 더 빠른 속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달을 자랑합니다. 기존의 기술 수준을 넘어선 초연결, 초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의료산업과 경영의 패러다임 변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같은 ICT 기술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고령화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고령화를 해결하는 데 국제적으로 노력한 사례가 있나요? 네,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해 중국 진안에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세 개 당국이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과 ICT 기반의 의료 서비스, 간호강변 서비스 통합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이에 관련한 정보 및 기술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설명할 나라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일본의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사해 왔는데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상황점,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나라 모두 고령화 문제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 시급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2050년에는 두 나라 모두 38%대의 노년 인구 비율을 나타내며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나 씨, 그렇다면 차이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비율을 살펴보자면 한국은 2015년과 2050년의 고령화율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2015년 26%에서 2050년 88.8%로 증가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나라의 1인당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두 나라의 전체 국민 의료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역학에서 보면 질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연령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의료비를 사용하는 연령층 중 노년 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그 근거입니다. 즉 고령화로 인한 노년 인구의 증가는 노년층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여 전체 국민 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는 2016년 4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략으로 신산업 구조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이용 주기를 소프트 측면과 하드 측면의 강점 모두 제공하는 비즈니스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강점을 통합한다니 정말 좋은 방안이네요. 그렇다면 건강의료 2035 보고서는 무엇인가요?
아베 정부가 2035년에 린 헬스케어, 라이프 디자인, 글로벌 헬스케어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이 중에서 린 헬스케어는 보다 좋은 의료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표방한 것입니다. 또한 의료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선정하여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제3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입니다. 고령 친환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여서 고령 친화산업 육성 체계 강화와 수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혁신 산업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취약계층 변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민간의 협조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정부의 팀플레이 형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나 씨, 앞으로 앞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크게 네 가지의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정부는 의료 관련 기업 육성과 R&D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ICT 기술이 뛰어난 한국의 강점을 활용하여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의료 ICT 융합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고 민간, 병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독려해야 합니다. 유나이트 팀에서 한국의 정책을 평가한다면 어떤 점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으신가요? 새 정권의 빠른 제도와 노력으로 시작점에서 제시한 과제들의 해결이 기대되며 취약계층이 정책적으로 소외된다는 것을 고려했다는 점을 좋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뒷받침해줄 보건직 공무원의 추가 증원이 필요해 보이며 의료기술 질 대비 투자 비용이 부족하는 곳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의 새로운 방안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수님들과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 3.0에 대해 발표할 원파팀 송지영, 구민지입니다. 지영씨, 저희가 작업치료를 배운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작업치료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해주세요. 네, 작업치료는 장애를 지닌 클라이언트에게 일상생활의 활동들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입니다. 그럼 저희가 소개할 3D 프린팅과 작업치료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을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작업치료사의 역할인데요. 의족 의술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의족 의술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므로 작업치료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저희 팀은 헬스케어 3.0과 3D 프린팅의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 분야의 3D 프린팅을 적용한 예를 설명한 뒤 작업치료와 연관하여 3D 프린팅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헬스케어 3.0인데요. 네, 이전까지와는 달리 현대의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평균 수명의 연장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의 연장을 추구합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주었는데요. 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는 경향이 등장했습니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3D 프린팅은 헬스케어 3.0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여러분은 3D 프린팅에 대해 아시나요? 네. 민지 씨가 설명해 주세요. 네. 3D 프린팅 기술이란 프린터를 이용하여 3차원 물체를 구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평면에 사진이나 그림을 구현하는 기존의 프린터와 비슷하게 평면에 물질을 쌓아 3D 물체를 출력합니다.
2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물체를 만든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한 3D 프린팅 기술은 원하는 물건을 쉽게 제작할 수 있어 생산의 민주화를 이끈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최첨단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3D 프린터는 주로 플라스틱과 같은 경화성 소재를 사용하며 3차원 모델링 파일을 출력 서술하여 물체를 제작합니다. 여기 민지 씨가 들고 있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3D 프린팅으로 만든 물체입니다. 3D 프린팅은 수의학 분야에서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앞에 오리가 보이시나요? 이 오리는 겨울 추위에 동상에 걸려서 두 발을 잃은 오리 필립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다행히도 이 오리를 발견한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의족을 제작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였군요. 자, 이번에는 3D 프린팅 기술이 의료 분야에도 준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된 의료 분야는 정형외과입니다.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은 환자에게 맞춤형 우수와 의족을 3D 프린터로 제작하면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환자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족 우수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형외과에서 적용된 후 3D 프린터는 성형외과, 치과, 나아가 암 수술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의족과 의수는 단순히 환자의 손과 발을 대체하는 구조물로서의 기능을 가졌으나 3D 프린팅을 이용하게 되면서 환자의 체형을 고려하는 맞춤형 형태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모양을 넣어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한 가지 수단의 기능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성장기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의지를 교체해야 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어서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이 3D 프린팅을 작업 치료와 연관지어 볼까요? 앞에 보이시는 이 엠마는 선천적 근형성 부전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경첩 형식의 금속 막대와 저항력 밴드로 만들어진 보조기구 로봇식 외골격을 착용하였는데 이 기구는 작업장 밖에서 사용하기에는 무게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줄이도록 바꾸야 했습니다. 그래서 ABS 플라스틱으로 된 로봇이 외골격 보조 기구를 3D 프린팅했습니다. 엠마의 체형에 딱 맞게 제작되었고 일상생활과 수단적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엠마는 이것을 집, 유치원, 그리고 작업 치료를 하는 중에도 계속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기구를 이용하여 작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치료사는 인지훈련과 놀이 프로그램 중재를 시행하였습니다. 엠마의 언니는 엠마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모습과 노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엠마의 인지 능력을 발휘하기 바랬습니다. 그래서 엠마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 발달 치료를 받아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처럼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작업 치료 영역까지 확장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작업 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작업 치료사가 꼭 되고 싶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지금까지 발표한 범파의 구민지 송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발표할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이제 기술의 융합이 있죠.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능적인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산업혁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다룰 때 저는 ICT에 대해서 좀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말 그대로 정보를 통신하고 그렇게 장치를 기술하는 이제 ICT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에서 이제 화두되고 있는 BMW라는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이 세 가지를 요새 신조어로 꺼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대중의 시대에서 그리고 개인의 사회에 이루고 있는 그런 돌아서는 기술적인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 과학적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헬스케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의료 경영인, 우리 작업치료사가 될 거고, 그리고 또한 저희는 나중에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될 테고, 이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 관리 중심으로, 왜 이전에 헬스케어 2.0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중점으로 뒀다면 이제 표준 치료에서 개인 맞춤형 치료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 헬스케어에 같이 도입했을 때 오늘의 주제를 잡은 이 헬스케어 bas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의료 4차 산업혁명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께 잠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아까도 많이 발표를 하셨었는데요. 굉장히 제가 자료 조사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못 본 것도 좀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핸드폰 케이스에 있는 심장 박동 체크하는 그런 것도 봤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런 샤오미 Mi 밴드 같은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도 많았는데요. 소비자의 효용에 대한 접근성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규제가 강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강한 점도 있습니다. 의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사용자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요,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웨어러블은 티가 나면 안 된다. 네,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 줄 적어봤는데요. 이렇듯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당뇨 체크를 들고 다니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뇨 기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굉장히 저 사람은 당뇨가 있구나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겠죠. 그렇듯이 웨어러블은 티가 나지 않고 더 아름답고 더 친근하고 예쁘게 더 다가가게 된다면 구매자들은 더욱더 많은 의료기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의료기기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국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접해본 결과 어디에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의료계는 보수적이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데요.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많은 사업장들이 지금 또 원격 의료나 아니면 뭐 AI 이제 곧 발표할 이제 왓슨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이제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한다.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저는 거기에 큰 의문점을 두게 됩니다. 그렇기에 좀 더 강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를 빼놨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 또 접목시키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웰니스와 바이틀리티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이틀리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 이제 적립식으로 주는 건강 증진을 향상했을 때 적립식으로 주는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로 의료 보험금 책정이 달라집니다. 근데 또 타 회사와 비교했을 때 그 바이틀리티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면은 연간 약 한 20% 연간 20년 동안 25%의 그 보험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듯이 환자를 위한 헬스케어는 더더욱이 접목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리를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헬스케어의 프로페셔널이 돼가지고 이제 모두 이제 그 앞에서 모두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 3.0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게 될 작업치료학과 POT팀의 한예지, 오지영입니다. 다음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시대를 말하며 헬스케어 3.0이란 기존의 치료 부문 의료 서비스에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합친 건강관리 사업을 말합니다. 이들이 갖는 공통 분모는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정밀화, 개인 맞춤화, 환자 중심화, 그리고 질병의 일상 관리화입니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네 가지 공통적인 부분으로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의 의료본문을 적용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영 씨는 작업치료가 이에 발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충분히 작업치료가 현대사회에 발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예지 씨가 말한 현대사회의 특징과 작업치료가 긴밀히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작업치료의 특성상 작업치료사는 많은 도구를 치료에 접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도구들은 간단한 동작들을 야기하는 단순한 도구부터 IT 기술이 접목된 기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현대사의 특징과 더불어 주목할 부분은 IT 기술이 접목된 VR입니다. VR을 이용해 작업치료를 한다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 3.0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은 VR을 이용한 작업치료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클라이언트는 35세 여성으로 평소 가족들에게 요리를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어지러움과 왼쪽 턱과 팔에 마비 증세를 느꼈으며 이러한 증상은 3주 전부터 이유 없이 갑자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클라이언트는 마비 증세가 보이는 부위와 정도가 더욱더 심해져서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오른쪽 뇌 손상으로 인한 뇌졸중이 진단이 되었고 현재는 왼쪽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층 무시와 왼쪽 편마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평소 자신이 해주는 식사를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좋아하고 아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이며 양육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는 요리라는 활동이 목적 있는 활동, 즉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작업치료를 통해 자신의 작업 활동을 좀 더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를 현재는 ROM-ARC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치료할 수 있는데요. ROM-ARC는 환자가 고리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며 팔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손의 엎침과 뒤침 등 손목의 협응에 도움을 주는 보편적인 치료 도구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 3.0 시대에
시대를 맞이한 현대사회에서는 IT 기술이 접목된 VR을 도구로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클라이언트가 VR을 통해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우측 하단에는 실제 클라이언트가 동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치료 과정이 단순히 달걀 프라이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반숙의 달걀 프라이를 만들어 주세요와 같이 자세한 퀘스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뜨거운 프라이팬을 직접 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고 힘이 약한 클라이언트들도 쉽게 치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팔을 굽혔다 펴는 것과 같은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루함을 줄여줄 수 있는 흥미의 요소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의 치료 방법과 다르게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 VR 치료법에도 한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VR 치료가 현재 진행되고는 있지만 기기의 외형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너무 무겁고 두꺼운 VR 기기의 외형은 착용감을 떨어뜨리고 장시간의 이용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현재 VR 기기는 방향 감각에 대한 치료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도구를 들기 위한 근력 향상과 세밀한 손동작에 대한 치료는 어렵다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단점이 렌즈처럼 작고 가벼운 기기로 변환된다면 실제 근력을 향상시키는 훈련과 함께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상용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잡한 작동 과정 없이 기기가 동공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치료 영상이 세밀하게 조정되는 동공 감지 기술까지 장착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앞의 사례와 같이 편마비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도 작고 가벼워진 환자의 치료를 수월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치료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공 감지 기술로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 맞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작업치료 또한 발전하게 되어 환자들의 삶의 질 추구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발전하는 작업치료에 더욱더 밝은 전망을 기원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VR을 통한 작업치료의 미래에 대해 발표한 오지영, 한예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행정경영학과 1사학번 조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1사학번이고요. 먼저 4차 산업혁명이랑 이제 헬스케어 3.0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술이 이제 바이오 산업과 물리학과의 융합기술혁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란 무엇일까요? 헬스케어란 기존의 치료 부문 의료 서비스에다가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같이 합친 이제 전반적인 건강 관리 사업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헬스케어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헬스케어는 융합할 테크놀로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와의 결합, 두 번째는 ICT, 즉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의 결합, 세 번째는 모바일 기기, 즉 IT 기기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기술은 빅데이터와 헬스케어가 결합해서 개발된 이제 왓슨 온콜로지라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왓슨 for 온콜로지는 IBM이라는 미국의 컴퓨터 정보기기 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왓슨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온콜로지란 사전적 정의는 종양학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왓슨은 이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이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을 종합해 보면 종양학을 위한 왓슨, 즉 다시 말해서 왓슨 for 온콜로지는 암 진단 및 치료를 돕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종양학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이제 의학 지식이 구축되어 있어서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왓슨이 가장 높은 이제 치료법을 제안하는 기술입니다. 국내에는 이제 가천대학교 소속 이제 길병원이 왓슨을 도입한 이제 국내 최초의 사례가 있고요. 그 길병원의 이제 이현 부원장님은 왓슨을 국내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제 왓슨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3월에 열렸던 이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기술과 최고의 바둑 기사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자체를 보수적으로 여기는 의료계 현실에서 벗어나고 트렌드를 쫓아가보자 하는 마음이 컸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진료가 환자 일상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세한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착안해서 이제 왓슨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학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왓슨의 국내 도입에 긍정적으로 이제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왓슨의 인공지능, 즉 사람이 아닌 기계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나 전기와 같은 동력적인 부분에서만 공급을 잘 해준다면 사람보다는 이제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사에게 이제 제공하는 급여 비용보다 왓슨이라는 기술력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욱더 저렴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왓슨도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매년 또는 몇 년마다 급여 인상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 기계는 그런 점이 없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왓슨이 인간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사도 사람인지라 하루에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은 이제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왓슨의 기술력으로 그 의사가 잘못 진단한 부분을 이제 바로잡고 수정해 나간다면 의사의 실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왓슨의 기술력과 의사의 진단이 함께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왓슨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들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왓슨의 정확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왓슨의 정확성을 방증할 수 있는 근거는 인도 마니팔 병원의 연구가 유일한데요. 보시다시피 여러 암종별로 이제 왓슨과 인간 의사 진단 일치율을 비교해봤는데요. 암종별로 이제 일치율이 많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연구에서도 왓슨을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점을 증명하고요. 두 번째는 왓슨을 의료기기로 분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왓슨은 매일 암과 관련된 최신 논문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왓슨이 의료기기로 분류된다면 매일 정보가 변화하는 왓슨이 매번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왓슨이 국내 의료 환경에 대한 반영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왓슨 for 옹콜로지라는 이제 기술은 미국에서 개발되었고 미국 솔루션이기 때문에 제도적이고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왓슨이 그대로 국내에 도입된다면 의약품이나 의료기술 국내 인허가 여부 그리고 심평원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준수가 애매모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건강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환자가 왓슨이 관여하는 진료를 택한 후 건강상의 피해가 가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소재는 이제 누가 져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전전 발표자였던 임규빈 형과 달리 왓슨을 국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왓슨은 국내 의료진의 한계를 극복시킬 수 있고 환자의 개개인에 최적화된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공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의료진은 데이터에 기반한 치료법을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종양학과 관련된 연구나 논문 이제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의사가 모두 분석하고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왓슨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하고 이를 실제 임상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분석하고 제시해주기 때문에 왓슨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국내 의료진은 환자에게 더 높은 질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왓슨이 국내 도입됐을 때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왓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추가적인 이제 연구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신약 개발을 하듯이 비교군과 대조군을 가지고 방대한 양의 환자에 대해서 환자 치료 결과에 대해서 비교 임상 시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왓슨을 의료기기로 분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저는 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정의에는 왓슨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논문이나 가이드라인 등 문헌 정보를 분석, 검색하는 왓슨과 같은 제품도 의료기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과는 관련이 없지만 왓슨이 국내 의료의 환경에 대한 반영이 미비한 상태라면 국내 도입시키기 전에 한국인의 특성, 한국의 사회적 환경, 한국의 의료제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에서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왓슨이 진료 과정에 관여한 후 의료사고 발생 시 저는 책임이 전적으로 의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왓슨은 치료 과정에서 의사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의사에게 의견을 제공하고 돕는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왓슨이 내는 의견은 단지 참조사항일 뿐 의사가 판단하고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각각 대응하여 나간다면 왓슨 for Oncology라는 인공지능 기술은 더욱더 완벽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완벽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그만큼 틈도 없고 흠도 없고 더욱더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인공지능이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 작업치료학과 베이베스티입니다. 이번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작업치료입니다. 먼저 발표는 OT에 대한 설명,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사례,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치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작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작업이란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 분야입니다. 다음으로 작업치료사의 수행 영역인 직업재활 영역에서 작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직업 능력을 평가하고 직무 능력을 강화하고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등의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직업생활과 참여를 돕습니다. 작업치료와 사물 인터넷을 접목시키기 전에 먼저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헬스케어와 접목한 분야인 스마트 헬스케어의 한 요소로 스마트 헬스케어는 웨어러블 기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및 서비스를 이루는 말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물과 사람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능형 네트워킹 기술입니다. 이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헬스케어는 개인이 건강 관련 데이터를 직접 생산 수집하며 물리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가구와 스마트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의료 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는 거울, 밴드, 허리띠 등 다양한 형태로 피부 변화, 혈당, 심장 박동, 환자의 움직임, 상처 치유 상태, 암 발병의 가능성 등 사용자의 건강이나 치유 상태 등 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센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 의료 상담 시스템으로 전달하여 클라이언트에 맞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 간병인은 정보를 통계적으로 보내 처방을 하여 병세의 차도를 관찰하여 기록하기도 하죠. 다음은 요즘 병원과 실버타운에서도 많이 쓰이는 응급관리 낙상폰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상폰은 고령자의 위급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통보해줄 수 있는 개인 위급 상황 경보 시스템입니다. 고감도 센서가 고령자의 일상생활 활동에서 급격한 변화를 감지해 병원의 구글 시스템과 가족의 휴대폰의 위급 상황을 알려주게 되고 휴대폰의 위치 추적 기술로 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럼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료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메인 헬스 인포넷은 미국 주 단위 전자 건강 기록을 고위험군이나 질병에 걸린 환자를 확인하였을 경우 이를 환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자신의 의료 기록물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환자들에게 응급실에 가야 함을 알려주거나 위급한 상황의 예방법을 알려주는 기능 덕에 실제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의 74%는 결국 응급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캐롤라이나스 헬스케어 시스템은 환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습관 분석을 위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케어 센터들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확보한 뒤 자료들의 예측 분석 방법을 적용해 환자들의 위험 요인들을 추출하며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환자들을 걸러냅니다. 세 번째로 아이오와 대학병원 및 클리닉에서는 고위험군 환자를 미리 확인해 수술 이후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대해 예방해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로 대장 수술 환자의 감염 비율이 58%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 속 작업치료학과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작업치료는 헬스케어 3.0에 걸맞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좀 더 중심적으로 한 치료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분야 중 하나인 사물 인터넷과 합치면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들이 굳이 병원으로 찾아오지 않아도 환자의 신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치료 계획을 좀 더 빠르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 능력은 좀 더 확실하게 치료사가 잡아낼 수 있고 그 클라이언트들의 습관, 흥미, 일과 등을 좀 더 자세히 알아 앞으로 형성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자동차를 통해 그 클라이언트가 자주 가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최대한 그에 맞는 치료법을 고안하고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냉장고나 부엌에 사물 인터넷을 접목시켜 그들의 식습관, 지향하는 식사 타입 등을 알고 수단적 일상생활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동 패턴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부분에도 사물 인터넷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체온 소실이 심한 환자를 예를 들어 보자면 환자가 체온 유지가 불가하다는 정보를 미리 원격 고정으로 파악하고 그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방문할 때 그 환자의 옷이나 핸드폰에서 정보를 전달하여 그날 신체 상태를 파악해서 치료실 환경 조절을 그 환자에 맞게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도 무궁무진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작업치료에 접목시켰을 시에는 환자의 신체 정보에 대해서 검사하는 시간을 줄이고 신체 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환자의 신체 조건에 맞게 치료실의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재활치료가 가능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체적 회복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치료사 없는 상태로 혼자 일상생활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자립성을 도울 수 있고 환자의 회복 의지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치료를 끝낸 클라이언트들의 케이스나 치료 방법 등은 빅데이터로 모아 향후 좀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이고 치료 방법들과 치료 후 관리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래 작업 치료는 4차 산업과 헬스케어 3.0의 융합으로 많은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비단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보조기기와 새로운 IT 기술, 거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더 나은 치료,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여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모두가 만족하는 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전공 수업에 열중하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쩌면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을 수많은 변화들,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과연 헬스케어 3.0 혹은 헬스케어 분야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기회에 굉장히 뭐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그 많은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튜던트 프레젠테이션, 네, 한 주제를 잡았는데, 여러분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 3.0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 전공과 관련된 그 헬스케어 3.0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주제로 삼으셔서 정말 나름대로 첫 번째 경진대회인데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꼭 테드 톡스 아니래도 아주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정말 좀 나름 자유로운 형식을 쓰신 것 같아요. 예상 못했는데 막 토론을 하지를 않나, 또 두 분이 이렇게 주고받고, 또 실제 환자가 나와가지고 팔을 떨지를 않나,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아주 그 현장감 있게 그렇게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아까 우리 그 왓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느 상태까지 최근에 발표가 됐냐면요, 어떤 환자가 그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 암에 대한 치료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수술을 해서 떼내고, 아니면은 이제 그 항암 화학요법이라 그래서 그 화학요법제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 암 환자는 그 화학치료요법에 대한 견해가, 의사들 간에 견해가 굉장히 헛갈리는, 그러니까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암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환자한테 내 판단은 화학요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이 화학요법제를, 그 항암요법제를 권장하지 않는다. 내 판단은 그렇다. 근데 왓슨이 진화하는 거거든요. 현재 프로그램 들여다가 그걸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계속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스스로 막 그 프로그램의 알파고처럼 그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아주 계속 이제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왓슨이 제시한 프로그램이 이런 항암제를 섞어서 이렇게 화학요법을 하면 치료 이제 사망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고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데이터를 딱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자기 판단은 권고하지 않는데 그 왓슨의 권고까지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환자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환자가 뭘 선택했을까요? 뭘 선택했을까요? 네, 왓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아까 발표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과연 이런 기계가, 이런 이제 알파고 같은 기계가 과연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의사와 의사를 보조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하고, 또 하나는 영상진단의학과라고 아시죠, 여러분? 네. 영상의학과라든지 지금 또 굉장히 큰 진전을 보이는 것이 병리조직검사예요. 그러니까 조직검사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인간이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엄청난 빅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지금 병리조직검사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나 영상의학과 의사가 진단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는 이세돌이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코 그렇게 이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의사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진전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뿐이 아니라 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공 영역에서 얼마든지 이제 미래의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뭐 이 안에서 그냥 뭐그 성적 잘 올리고 이렇게 해서 졸업하면 내 미래가 밝게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영역에서 누가 먼저 그 분야의 역량을 쌓아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느냐, 산업에 진출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주제를 이렇게 택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데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다 즐거우셨죠?